사람들이 팟캐스트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작가가 있어서 이게 뭔가 주제를 주는 줄 알아요. 대본을 정해주고 그거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아니 우리 다 각자 알아서 무슨 방송을 할지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해온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부분은 굳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꺼내서 말씀드리자면 컨셉이 다 다른데 자갈자갈 방송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우리들 방송 전체의 컨셉은 방송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인들의 방송은 왜 진정성이 안 느껴지냐면은 다 준비해주고 앵무새처럼 그 방송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방송의 모 출연자가 예전에 초반에 그런 자랑질을 하고 다녔어. 우리 방송은 대본도 없이 방송 만든다? 이렇게. 이거 정말 모르는 소리, 이거 잘못된 소리거든요.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주제만 줘요. 그걸 갖고 사회자하고 패널들이나 게스트가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토론에 있어서 그걸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감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주제를 갖고 자기 말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자갈자갈 방송이 가장 새가 날아든다스러운 방송인 거예요. 다른 시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가 아예 구성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견해만 물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입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어떤 이슈를 갖고 자기가 주장하기 좀 힘들지만 자갈자갈 방송하고 소요 방송하고 커피 방송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사 부분은 제가 어차피 다 담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세 가지 방송들은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 방송 컨셉에 부합하는 방송인 거죠.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갈자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김승아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행동하시는 청년 민보연님. 네, 민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동글동글 언제나 귀여우신 노무사님. 귀엽다란 말이 지금 태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지금. 네, 안녕하세요. 곽승훈입니다. 네, 그리고 새날 훌륭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푸른나무님. 예, 반갑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푸른나무님 오늘 말씀해 주실 얘기는 뭔가요? 제가 원래 이 방송하기 전에는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상태로 팟캐스트를 하는 만큼 트위터를 했다면 지금 팔로워가 한 20만 명 좀 됐을 겁니다. 그 후로는 전혀 마팔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팔로우하는 숫자가 이 방송 하기 전보다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가끔씩은 이제 검색어로 트위터에서 새가 날아든다, 뭐 새날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쳐보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반응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은 욕하는 것도 괄티해주자라는 의미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칭찬이든 욕이든 알티해주자. 그 이야기는 이제 방송으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잘 봤습니다라는 의미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날아든다를 좀 까는 트윗을 RT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죠. 제가 그런 트윗을 봤어요. 내가 자기들 좀 깐다고 내 글을 RT해서 자기 팬들한테 모욕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쓴 글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글을 써서 RT를 하니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혼내줘, 언팔해줘, 블록해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인 거잖아요.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상은 또 이렇게라도 배우게 되는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새가 날아든다의 위치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 가끔씩 해요 저한테. 새가 날아든다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초심이라는 게 뭘까? 그들이 생각하는 새가 날아든다의 초심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모토는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에게 초심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점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제 결론은 뭐냐면은 기득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아마추어이고 싶고 보통 일반인이고 싶은데 그 흐름이랄까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우리의 행태는 굉장히 기득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서운한 지점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는요. 여기 출연하시는 분들이 물론 정치인도 있지만 그건 약간 보조수단에 가까워요. 그분들의 시각이 필요하고 일반인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정치의 시대에는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셔다가 쓰는 거고 그걸 재미삼아서 그분들의 갱생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방송의 주인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이걸로 출세하겠다,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시각을 전달하겠다고 만들어진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치인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그 기득권 내 편입하는 것 자체를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팟캐스트 조금 인기가 높아졌다고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정치인들하고 술자리하고 이런 것이 모습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성공했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쟤네들 이제 기득권 흉내내네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새가 날아든다 패널 안에서 이제 바라볼 때는 푸나님이 그것을 정말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결벽증일 정도로 너무 강박적일 정도로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득권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언론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양심 고백인가요? 갑자기. 아니 그 기준의 차이, 일종의 그 자해행위일 수도 있는데 언론이 갖고 있는 의미로서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언론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라는 누구죠? 새가 날아든다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서 언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론의 역할을 얼마큼 해내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인터넷 방송이나 하고 있는 그냥 일반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가치는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덩어리가 가치가 별로 없는 애들이 정치인과 어울리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꼴 보기 싫은 그러니까 신분 상승. 두 그룹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그 두 그룹 중에 전자가 정말 기득권들 아닙니까? 언론이 아니다라고 너희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그 애써 평가절하하는 그들이 바로 기득권 아닐까요? 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사람이 뭔가를 바라볼 때는 진정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뭔가 좀 의도가 있고 간악한 나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야, 얘들은 이걸로 출세해가지고 간혹 그런 댓글이나 트위터상에 글을 본다니까요. 니들이 진정성을 부여받으려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해라. 정권 바뀌면 니들 한 자리 할 거잖아. 이런 식의 트윗을 본 적이 있어요. 전혀 네버 1%, 0%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제안 예전에도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도. 안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쩌면 과도하게 어떤 공적 개념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대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다 아니다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카피는 무슨 뜻이었냐면 기존의 언론들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보도할 때 트위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글을 쓰고 할 때 그 소리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새가 날아든다의 원래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기존 언론들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진짜 언론이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그 카피가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예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사실 우리라는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새가 날아든다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일반인이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득권화돼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고 가끔씩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덧 기득권화돼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화돼 있다는 말은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높은 대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언론이 공정하거나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언론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머릿속에다가 언론 그러면 신문사고 방송국만 생각하잖아요. SNS 시대란 본인이 언론이 된 거예요. 일반 개인이. 그래서 그 언론을 기득권화돼서 정치인과 같이 어울리고 그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언론에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쪽으로 줄을 서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경호의 진보 언론들이 약화되면 한경호가 기존 언론의 모습처럼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을 더 깠다. 근데 깐 의도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성공하길 바라면서 까요. 한쪽에서는 망하라고 까요. 근데 깐 것이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경호가 조중동이랑 똑같은 기득권 언론으로 묶이면 야당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때로는 필요하게라도 막아줄 언론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팟캐스트를 기득권으로는 보는데 언론으로 보지 않으니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줄을 서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라는 게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를 칭찬하면
내 후보를 까는 것처럼 인식해요. 천칭 이론 같은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섭외할 수 있는 정치인의 한계가 얼마나 갭이 큰 줄 아세요? 우리 방송에 나와주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 방송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주는 거죠. 순위 보고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순위 보고만 따지면 훨씬 더 낮은 순위에 우리가 못 모신 게스트가 나가는데요. 사회적 공신력이라는 게 있고 언론사이냐 아니냐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순위는 높다고 해도 딱히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위가 높은 애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될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살짝 좀 무시해도 되는 애들 그 시각을 빨리 깨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걸 바라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SNS라든지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던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해줬던 사람이 많이 언급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았던 정치인의 팬덤은 그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새누리당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들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추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분당에 나갈 때 이 시점에서 분당은 말도 안 된다라고 굉장히 공격하고 그래서 계속 좁혀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인 팬덤과 이런 팟캐스트 같은 방송들이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냐면은 아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니들은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줘? 그 말이 아까 말한 우리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를 하는 것 같은 일단 줄을 딱 서서 정파성을 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우리의 시너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면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또 줄 서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이재명 시장이 빠처럼 방송을 했어요. 다른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또 칭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니들은 원래 문파잖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대놓고 칭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쪽 칭찬하면 이쪽 빨아준다 하고 저쪽 칭찬하면 저쪽 빨아준다 하고. 반대해도 그렇고 정말 칭찬해도 그렇고 이래저래 어려운 위치네요. 근데 이제 정치인의 팬덤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팬덤은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략이냐. 어차피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왜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가끔씩은 비판도 해요. 일반인들도. 너무 중도만 의식한다. 진보적 아젠다 더 꺼내와주면 안 되겠냐. 그것은 진실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인과 팬덤은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 정치인은 중도로 가려고 되게 노력하죠. 표의 확장성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제3지대에서 안철수,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 뭐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세팅해서 문재인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확장성 없다고.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곳 내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중간 지대에 서 있어요. 팟캐스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니들이 왜 저 사람들을 지지해라고 공격하면은 절대 그쪽으로 못 가요. 심리적으로. 우리도 사람이니까. 근데 정반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더 좋아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인간적으로 끌어주면 호감되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해해요. 우리 칭찬해주는 거 저번 방송이 되게 좋았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면 심정적으로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게 되는데 정반대로 상대 후보 칭찬해주면 자기 후보 깐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 핥아준다는 표현까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누구는 문바라 그러고 누구는 또 이재명 정반대로는 그러고 니들 방송에는 친문 사람들 꽤 많이 나오니까 니들은 당연히 친문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지점도 좀 억울한 게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 내에서 현역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기껏 해봐야 이재명 쪽이라고 하는 게 기껏 모셔봐 이재명 시장 2번 모신 거지. 나머지 분들은 대세론 유지하는 정당의 가장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본인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널려 있으니까 양적 차이에서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중립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되든 열성적으로 한번 정권 교체해보려고 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칭찬하면 누구누구 빠라고 하고 우리 싫어한다고 인식하는 그런 배타성으로는 좋은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라고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재명은 직접 나오기도 했고 새가 날아든다 해서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재명 시장을 배신한 것처럼 또 욕해요. 저는 중심을 지금도 끝까지 잡을 거고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팬덤이 갖는 의미 속에는요. 진짜로 본인들이 후보를 좋아하신다면 팟캐스트들을 중립시키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후보가 가더라도 그게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재명 바이든 애들이 이재명 칭찬하면 시너지가 없어요. 원래 문재인 바이든 애들이 문재인 칭찬하면 시너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재명 심정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건 문재인을 지지했건 안희정을 지지했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대선 딱 시작하면 같은 길로 가주는 것이 진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원래 저희들은 누구누구 빠야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로 확장성 없어요. 야 원래 중립이던 애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저건 진짜로 괜찮은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원래 언론이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손석희가 그런 지점이잖아요. 야당도 까지 않습니까? 야당도 까는 손석희가 박근혜를 까면 진실성 있게 까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 갖는 숙명적인 균형이에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언론들은 기계적 균형을 잡거나 그것마저도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팬덤이 갖는 의미, 그 의미 속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인가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쳐 들어 하는 분 제가 봤어요. 최근에도 가르치려 드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을 읽어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태도가. 나 이재명 시장하고도 싸워본 적 있고요. 문재인 측근과도 싸워본 적 있습니다. 방송 출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 진정성 갖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뭔가 후티한 발언이 나와도 정권 바뀌면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 보지 않고 원래 쟤들은 그런 애들이야.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으로. 어느 쪽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볼까요? 개혁에 높낮이가 있다고 쳐요. 강도가 있다고 쳐요. 개혁 잘할 것 같은 느낌 후보가 있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있고 다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가든요. 실제로 하는 개혁은 중간 지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된다고 해서 개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누구누구를 좋아해서 지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이 시점은 어느 후보 지지자이든 간에 자기 자신들의 좋아하는 정치인의 지지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 쪽으로 와라고 칭찬해주면서 끌어들이려도 부족할 판에 왜 남 좋아한다고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무슨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냐고요. 우리같이 중립시키는 사람들한테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특정 출연자 한 분의 어떤 발언이나 뉘앙스를 갖고 전부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은 누구누구의 새가 날아든다라는 이름을 걸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집단 지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새가 날아든다 패널 중에 한 명이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지 거기에 새날은 누구누구를 빨고 핥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인간적 모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지금 촛불이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단합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에 그런 제가 무슨 말 했어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정말 서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갖는 방송의 단점 일종의 약점일 수도 있고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말 정치인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도 그냥 일반인이 하는 말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정치인이 하는 말이면 더 신뢰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특정 정치인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어떤 그분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스스로 격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폄하할 때 가장 쓰기 쉬운 대표적인 방법이 아이고 저 뭐 별 가치도 없는 일반인들의 이야기처럼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려 퍼질 때 그분의 목소리도 커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푸나님이 정치인의 팬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길래 사실은 좀 이거와는 다른 약간 내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누구나 어렸을 때 좋아하던 팬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 스타, 나만의 스타 그런 사람들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그런 정치인들의 팬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가 뭐 이런 이 사람들의 덕질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상 제가 생략한 네. 거예요. 아, 사실은. 네, 네. 그러면은 그래 두 번째로 우리 민보 의원님이 갖고 오신 주제가 약간 이거랑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오늘 굿즈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굿즈가 그러니까 물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이나 물품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굿즈라고 하면은 지금 상용되는 말로는 앞에 아이돌이 붙습니다. 트와이스 굿즈, 그쵸. 누구누구 굿즈. 엑소 네. 굿즈가 잘 나가.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1위가 너의 이름은 굿즈예요. 아,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 한창 뜨고 있죠. 네, 스펠링으로는 GOODS 굿즈가 되는 거죠. 굿이라고 하는 형용사 굉장히 좋은 뜻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두 가지 뜻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가 수십 가지가 있는 게 굿이라는 형용사고요. 거기다가 S가 붙으면 물건, 좀 심하게 말하면 상품을 팔리는 물건이란 뜻이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말로는 굿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상에서는 좀 더 정확한 말이 머천다이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뜻이다. 제가 그 LG 폰을 쓰는데 LG가 원래 럭키 금성, 럭키 골드스타 약자예요. 원래 핸드폰을 이렇게 재부팅 켜다가 보면 나오는 게 라이프스 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굿이 저는 그 굿즈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봤거든요. 생활에 있어서의 필수품 이런 의미라고 쓰지 않았을까. 아, 근데 분명히 S가 들어가야 그쵸. 물건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단어 외울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굿은 그냥 쓸 때는 되게 좋은데 그 S 붙으면 이게 물건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굿즈가 진짜 이런 스타를 이용한 사진이 들어가거나 뭐 한 그런 상품들을 요즘에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써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렸을 때 덕질이라는 걸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뭐 가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오, 애니메이션 캐릭터. 관심이 특이하네요. 없었어요. 와, 그럼 뭐가 관심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글쎄요. 술?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네. 아니, 노무사님은 그때 고백하셨고. 네, 많은 덕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뭘 고백했었죠? 아니, 그-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김광석 노래. 그 30대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음. 당시 그분 좋아해서 뭐 했었던 뭐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김광석을 좋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것은 뭐 음악 듣고 그것을 뭐 진짜 CD가 튈 정도 듣는 정도였고 제가 이제 뭔가에 꽂혀서 해봤던 것 중에 절정은 뭐였었냐면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 인생 영화의 이야기 할까 하다가 빼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배경지가 바로 이제 경북 청송에 있는 주산지라는 곳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저게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그날 바로 하하. 차를 몰고 낭만적이에요. 그래서 4시간 반을 차를 몰고 새벽에 가서 그 물안개 피어오르는 그 주산지의 풍경 그것을 이제 사진에 담는 그것이 이제 제가 했던 덕질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 기억나고요. 그렇죠. 그게 TV 광고에서도 나왔었던 기억이 나왔었죠. 납니다. 예. 언젠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저는 넥스트 팬이었어요. 음. 그래서 신해철 음악도시 꼭 듣고 제가 정말 최고로 뭐 열심히 좋아했었던 때 행동이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때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저녁 7시 콘서트였어요. 그런데 낮 11시부터 그 12월 25일이잖아요. 신라호텔 밖에서 정말 거기서 줄 서가지고 기다렸던 기억이 아우, 있습니다. 그 추운데? 네. 아우. 거기서 맨 앞에서 가까이서 보겠다고.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꽃다발까지 갖고 갔는데 수줍어서 전달은 못하고 다시 들고 왔어요. 제가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굿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아서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연예인들 사진,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판매했던 브로마이드 같은 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 거 정도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진이 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저희 안산의 완전 구석에 있는 동네에도 그 아이돌마다 그 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마다 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교 몇 개 모인 데에는 문구점은 아니고 아예 그 전용 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거대화되고 지금 시장 규모가 1년에 뭐 1,000억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큰 규모죠.
이런 굿즈들을 예전에도 우리가 뭐 책받침이네, 뭐 필통이네, SES 다이어리에 뭐 그거 진짜 소피 마르소 책받침 뭐 이런 거 딱 혹시 그거 보고 가지고 지금 계시지 않았어요? 푸나님을 향해서 지금 네.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푸나님 그런 거 안 갖고 계셨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국 여자 배우들 브룩 실즈, 네. 소피 마르소, 음. 피비 캐츠 아, 나온다. 3대 여신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어. 김한선, 이지연 그렇죠. 그리고 이상아. 그 여자분들은 이제 뭐 김승진하고 박혜성 이런 것도 있었을 어. 거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조용필과 전영록 뭐 요런 팬덤에 조금 더 올라가면 남진 나오나가 있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나 이런 역사에서 보면 실제로 아까 좀 전에도 그 정치인들 팬덤 이야기했지만요. 그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뜻은 예전에 정치인들 팬클럽은 사실상 노사모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좀 개념이 다르게 팬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랄까 이것이 바로 정치인과 연결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미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사진 같은 거 책받침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고. 근데 이제 정치인 팬덤은 조금 달라야죠. 이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콘텐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점점 정치가 연예인들처럼 이미지화 돼가는 음.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어떤 분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죠. 네.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참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과 관련 없이 시, 그 명시들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시를 책받침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개개인별로 자기가 직접 써서 그걸 코팅해서 그것을 뭐 책받침이나 아니면은 그 책갈피로 스스로 만들어낸 굿즈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굿즈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저희들도 했지만 특히나 만화 영화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것들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지금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죠. 기억나요. 저도 만화책 그 좋아하는 주인공 얼굴 잘라가지고 두꺼운 종이 위에다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걸로 필통 만들어서 갖고 다니던 기억이 그쵸. 나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심리로? 갖고 싶어서. 살아온 환경 속에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투영해야 되는 대상이 스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말을 축약시켜 쓰기 때문에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돌이란 말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어린 연예인들 개념을 아이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더군다나 네. 더 축약시키면 어린 연예인 그룹 이게 아이돌로.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아이돌이 있었던 거예요. 원 뜻으로 충실하다 보면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비틀즈건 조용필이건 다 아이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완전 우상으로서. 나쁜 의미로 말하면 아이돌은 기독교적인 것에 반하는 의미예요. 알고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사람을 우상으로 놓고 스타라고 하는 별을 놓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일종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 한마디에 팬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거랑 하느님의 말을 대신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네, 저는 어렸을 때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늙어서 나이를 다 먹고 3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해본 덕질이 사실 셜록이었어요. 셜록 네, 좋아요. 베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사진을 다 보고 영상을 다 보고 셜록 대사를 외우고 이렇게 딱딱딱 치면서 그 셜록이 말하는 그 순간 똑같이 말을 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외우는 그 희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영국에서의 행적을 막 쫓아다니고 트위터, 텀블러 같은 걸 막 했죠. 근데 이러면서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또 굿즈라는 게 알고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공식 굿즈와 비공식 굿즈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이돌 산업에서 관련돼서 보면 공식 굿즈라고 하면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물품이에요. SM은 청담동에 엄청나게 큰 샵이 있죠. 그리고 뭐 각 소속사마다 뭔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루트가 이제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저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비공식 굿즈도 엄청 잘 나가서 그거를 또 우리 아이돌들이 케이팝 스타 아이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쪽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굿즈가 많이 나가는데 명동에 지하 상가가 아이돌 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비공식 굿즈를 주로 다룬다고 해요.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살 수 있었던 그 사진들이 사실은 다 비공식 굿즈였잖아요. 그냥 사진들. 그때는 오히려 기획사에서 그런 굿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덜해서 이것을 어떻게 산업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그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그거 제가 역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최초의 팬클럽을 가진 연예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팬클럽은 누구 팬클럽이었을까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그 팬클럽이라고 하는 것에는 상업적 의미가 포함되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 같은 세대가 내가 동네에서 몇 사람 모여가지고 남진 나오나 좋아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팬클럽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역사적으로 팬클럽이라고 인정받지는 않는 거잖아요. 최초로 팬클럽이 만들어진 사람이 바로 조용필입니다. 그렇죠. 아하. 그 조용필은 뭐냐면은 기획사의 유도형이었다기보다는 당시에 그 TV 가이드라고 하는 예전에 지금도 네.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TV 프로그램들을 해설해주고 거기서 나온 연예인들하고 인터뷰하고 이런 네. 것들이 요즘에는 어떤 그런 잡지가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비유가 좀 잘 안 되는데 굉장히 공식적인 거 사회적으로 되게 유명한 잡지였던 TV 가이드에서 그렇죠. 조용필 팬클럽을 모집하는 게 우리나라 공식적으로 최초예요. 그러니까 그건 시작 자체가 상업적으로 출발하는. 근데 상업성이 있어야 규모는 훨씬 커질 수 있는 거예요. 상업성이 있어야. 그런 것이 지금은 사실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서 예, 또 중국 팬들이 요즘에는 많잖아요. 그렇다면 자본이 굉장히 늘어나서 뭐 스타 생일이다 그러면은 지하철 같은데 광고 전면 광고하고 버스에다 광고하기도 하고 이 팬들이 이끌어내는 그 자본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엄청나요. 예. 그렇게 엄청나기 때문에 사실 기획사에서 그 팬들을 초기에는 활용하는 방식으로 갔지만 이제는 파트너로 인정을 하고 그들이 원하는 굿즈를 생산해내는 방식으로 이제 바뀌는 입지가 바뀌어가고 있죠. 우리 어렸을 때 가수들 좋아하거나 운동 스포츠 좋아하면 엄마들이 꼭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거 좋아하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고 지금 스마트폰도 많이 발달했지만 그 이전부터 한류네 뭐네 해서 문화가 상품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생겨요. 문화 스포츠. 그래서 그 허점을 파고든 게 박근혜예요.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 다 그런 의미거든요.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2차 산업의 제조 비주에 그게 아니고 현대 시대에는 관광, 문화 이런 것들이 실제로 굴뚝이 없는 산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한몫 타고 사회적으로 예전에는 가수들 좋아하면 마치 죄 짓는 것처럼 숨어서 하던 시대가 있었고 그게 공개적으로 사회적으로 이게 용인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공부 외에 직장 외에 뭔가 마음을 칠 곳을 찾던 중에 스타라고 하는 것이 생긴 거고 그 좋아하다 보면 단순하게 공연만 보러 가는 게 아니고 TV만 프로그램만 보는 게 아니고 관련된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돈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게 완전 산업화 돼버린 거죠. 사회적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거죠. 네,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상업성이 있어야 커지는 거 그리고 양성화가 되면서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커지면서 양성화가 된 지점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요즘에 주목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회 활동을 좀 이렇게 아이돌 팬클럽처럼 하고 싶다는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관련돼서 사실 공식 굿즈라고 하면 굿즈라는 말이 뭐 어렵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노란 리본 공작소에서 만드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모양의 노란 리본들은 공식 굿즈라고 저는 본 거예요. 아하, 그러네요. 그렇죠. 그리고 뭐 단원고의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낸 핀 버튼, 배지 같은 것들, 뭐 버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달력이라던가 손수건 이런 것들을 개인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이런 거를 저는 비공식 굿즈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점점 많아질수록 그 규모가 점점 커질수록 세월호가 더 많이 얘기가 되는 그 문화가 조성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이제 이런 굿즈가 잘 운영되는 그런 분야라고 볼 수 있는 게 위안부도 엄청나게 잘 되고 있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녀상을 우리가 길에다가 돈을 모아서 세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거를 지역 정부에서 그걸 막 뺏어가고 훼손하고 못하게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방식을 했냐면 그럼 우리 책상에다가 소녀상을 하나씩 놓자 해서 미니 소녀상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드는 게 사실 너무 어려워. 그리고 왜 이렇게 다 같은 모양이지? 그러면서 그게 블럭화가 됐어요. 소녀상 블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 블럭. 아, 좋네요.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녹음실에도 있지만 이제 이 소녀상 3명의 그런 소녀상이 피규어 3D 프린터를 통해서 피규어 형태가 된 게 있는데 이걸 데리고서 세계 여행도 하고 뭐 국내 여행도 하고 하면서 같이 여행하고 사진 찍어서 에펠탑 앞에 소녀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 많이 우리 SNS에도 그 모습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면 그 개인의 그 삶에 이 위안부와 세월호 문제들이 아주 깊숙이 침투하는 그런 효과가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24시간 나는 위안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난 세월호 진짜 잊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 항상 말하고 다닐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럴 때 가방에 고리를 걸고 다니고 휴대폰에 스티커를 붙이고 다니는 이 행동으로만으로도 우리가 정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여기서 잠깐 우리 광고주 한번 홍보해 드릴게요.
갤러리 기프트라고 하는 것이 아까 말한 굿즈라고 표현하셨지만 이 방식으로 풀면 단체 기념품 이런 거예요. 단체 기념품. 한두 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소한 100, 200 단위 이렇게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거 하실 때 갤러리 기프트 꼭 이용해 보세요. 근데 정말 성심성의껏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갤러리 기프트에 뭔가 의뢰를 하세요. 그게 뭐든 간에 여러 개를 맞춰야 되는 분들은 의뢰를 하시면은 정말 잘해주십니다. 새가 날아든다 듣고 연락했다고 하면 꽤 많이 깎아주시기도 합니다. 예. 네, 저도 갤러리 기프트라는 광고를 진짜 새날에서 많이 들었지만 사실 이런 굿즈를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연결시키지는 못했어요. 갤러리 기프트를 많이 활용해서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들려면 사실 자금이 필요하죠. 기획을 뭐 본인이 했다고 할지언정 이걸 만들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요즘은 그 자금 조달이 꽤 잘 되는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제 크라우드 펀딩을 다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스토리 펀딩,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와디즈, 텀블벅, 오마이컴퍼니, 다음 스토리 펀딩, 소셜 펀치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가 어떤 기획안을 누군가 올려요. 그리고 며칠까지 나는 뭘 만들 거고 이걸 왜 만든다고 설명을 하면 사람들이 막 후원을 해줍니다. 그럼 그 후원 자금을 가지고서 만들고 내가 거기서 쓸 수 있는 돈 쓰고 그다음 남은 돈은 후원하는 방식으로 사람들이 많은 창작물을 그러니까 비공식 굿즈들을 엄청나게 요즘 생산을 해내고 있어요. 그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고 정말 소장 욕구가 막 샘솟는 수집하고 싶어지는 그런 굿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요 5개 크라우드 펀딩 업체들 중에서 앞에 뭐 4개는 그러니까 대기업도 있고 중소기업도 있어요. 다음 스토리 펀딩은 이제 대기업이고 중간에 와디즈, 텀블벅 이런 것들은 중소기업이죠. 그러니까 벤처예요. 그다음에 오마이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리고 소셜 펀치라는 것은 진보 네트워크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은 있을 텐데 이거는 시민 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딱 요 순서대로 수수료가 규모가 차이가 납니다. 다음 스토리 펀딩은 20% 정도, 그 다음에 소셜 펀치는 5% 내로 거의 안 받는 방식으로 이제 진보 네트워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이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굿즈를 생산해 주십사. 저는 많은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응원을 해드리고 싶고 제가 그런 응원을 하는 측면에서 이제 우편으로 제가 모은 것들을 좀 나눔을 해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페이스북에 민보연 쳐서 저한테 메시지를 주시면 아니면 오시면 저 바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전국에 이제 서울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를 광화문 광장까지 오지 못하는 분들은 그런 굿즈를 수집하실 수가 없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좀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세월호 관련된 물품도 나누고 하고 싶은 마음에 주소만 적어주시면 그냥 보내드리는 그런 프로젝트 준비하고 있으니까 한번 연락을 주세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내가 굿즈 단체 기념품을 생산한다고 하면 만들고 싶은 것들 없어요? 만들어보고 싶다. 아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소녀상을 내가 정말 내가 다니는 곳이 소녀상이 세워져 있는 곳이다라는 개념으로 가면서 정말 가방에 매달 수 있는 인형 같이 소녀상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인형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뭐 리본 달고 다니듯이 소녀상을 항상 갖고 다니는 그런 개념의 뭔가 굿즈가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신선한 거 뭐 또 없을까요? 저는 이제 리멤버 0416 새날 그 팔찌 만든 것도 사실은 굿즈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끔씩 그런 거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자발적으로 그거 만들어 보신 적이 있는데요. 새가 날아든다 스티커 뭐 수백 장 자기들이 맞춰갖고 쓰라고 갖다 주고 대표적으로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머그컵. 그렇죠. 네. 거기다가 뭐 이렇게 새겨가지고. 그렇죠. 이게 우선 아이디어도 좋고 서로 나누는 것도 좋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뭐 연대도 되고 바로 그쵸. 그거죠. 네. 그리고 저 KTX 승무원들도 있잖아요. 그 네, 저희도 배지. 뭐 배지. 버튼, 핀 버튼이 있고요. 어떤 분이 저희한테 팔찌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주신 적도 있어요. 너무 아름다워. 저는 KTX 그 승무지부 그 핀버튼 너무 예쁘던데 그게 누구라고요? 아, 모델이 접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우 예쁩니다, 여러분. 저한테 신청하시면 그것도 같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연대를 실천하는. 이제까지 와인 뭐 고르는 법, 와인에 마시는 법,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얘기해보고 싶었던 게 뭐랑 먹을까 그러면? 와인만 마시는 경우가 아주 가끔은 있죠. 그리고 외국에서는 술만만 가지고 거의 안주라는 개념이 굉장히 좀 약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안주가 없으면
이게 술을 마시는 건지 뭔지 참 허전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뭐랑 뭐 마시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서 와인과 음식의 조화랄까 그런 제목으로 오늘 같이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보통 와인 하면은 치즈. 그렇죠. 왜 따라오는 건지 전 되게 궁금하거든요. 어차피 이게 약간 유럽의 음식이다 보니까 가장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잘 어울리는 음식이 치즈라서 그게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와인이 우리나라 술이었으면 뭐 김치, 뭐 전병, 뭐 이런 거랑 맞추라고 했겠죠? 얼마 전에 그 심심해가지고 명절에 지상파를 잠깐 봤는데 김건모 씨가 집에서 소주를 박스째 쌓아놓고 있는 사람인데요. 소주 냉장고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안주가 다 치즈. 오. 근데 소주는 이게 무치이잖아요. 무맛 약간 어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음식과도 굉장히 잘 어울리는 술인 그렇네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와인과 음식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네. 와인의 안주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주의 의미가 사람마다 달라요. 정말 취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안주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보통 술꾼들이 취하고 싶어서 마시는데 안주를 먹느냐? 물론 배고픈 건 제외하고예요. 그 쓴맛이나 이런 것들이 뭐랄까 술을 더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만약에 소주를 안주 없이 계속해서 들이킨다고 하면 안 들어가요 더 이상.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중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그냥 먹기에는 아깝다 싶어서 술을 곁들인 경우도 있죠. 어느 쪽이냐가 중심이냐가 다 다른 거죠. 그렇죠. 본인이 어떻게 이 술을 음식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때 달라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개인마다 입맛도 다르고요. 네, 취향도 다르고요. 어떤 사람들은 야 그거랑 야 어떻게 밥에다 버터 비벼 먹어? 그럼 우웩하는 사람도 있는가 반면에 그거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 엄청 좋아하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선호하는 게 그 따뜻한 밥에다가 계란 후라이 반숙에다가 케찹하고 참기름 뿌려가지고 같이 비벼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케찹에 참기름이요? 네. 그리고 간장 조금. 안 먹어놨으면 말해. 알았어. 먹어볼게요.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그 와인에 제일 딱 어울리는 궁합 그 안주가 저는 삼겹살 같아요. 의외로. 요즘에 진짜 삼겹살 집 가면은 와인을 구비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의외로 굉장히 잘 어울려요. 추가. 삼겹살뿐만 아니라 그 한우 먹는 고깃집에 가면은 와인이 배치돼 있어요. 그러니까 고기 먹을 때 와인 먹는 게 왠지 웰빙 느낌 나고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아마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대부분 다 고기 먹을 때 어떤 거든 간에 와인 먹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와인과 음식 굉장히 많이 보편적으로 알려진 것이 육류에는 레드 와인 그리고 생선이나 닭고기에는 화이트 와인 이게 사실은 그 기본 사람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그 정석인데요. 사실 이것이 어느 정도는 이제 일리가 있는 것도 있는데 너무 여기에만 매여 있을 필요는 또 없고요. 굉장히 다른 시도도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식을 매치하는데 몇 가지 이제 기본 적어도 실패하지 않을 그냥 최소한의 기본 사항이라고 하는 걸 몇 가지 갖고 왔는데요. 기본적으로 와인을 일종의 조미료로 생각해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와인과 음식이 서로 보완을 하는 그런 음식이 되도록 해야지 어느 하나가 음식이나 뭐 와인 어떤 중에 하나가 다른 걸 완전히 다 압도해버리는 맛으로 선택을 하는 것은 지양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기본 베이직이고요. 이게 간단한 팁을 드리면 산미가 있는 음식은 같은 약간 산도가 있는 음식이랑 어울리고 또 기름진 음식은 탄닌이 많은 음식, 약간 떫은 맛 많은 그런 것과 어울리고요. 또 매운 음식이 당도가 있는 와인이랑 어울리는 게 이 당도가 매운 것에 대한 그 열기를 감소를 시켜준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카레나 뭐 후추 같은 거 많이 들어간 그런 음식을 먹을 때는 약간의 당도가 있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거랑 비슷하네요. 그 매운 닭발 먹을 때 우리 쿨피스 먹는 거.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짭짤한 음식도 이게 달콤하거나 이제 스파클링 와인이랑 짠단이네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리고 달달한 음식은 조금 더 달콤한 와인. 그래서 그 달콤한 와인을 먹을 때는 그 약간 달달한 걸 좋지만 와인보다 더 단 거랑 먹는 건 안 좋다고 어긋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초콜릿을 뭐 선택하더라도 초콜릿이 함유량이 좀 더 낮아서 그 와인보다는 좀 덜 단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고 해요. 사실 과자 같은 거 먹을 때도 아니면 어떤 뭐 저희 한국인한테는 이제 1차, 2차, 3차, 4차 막 이렇게 가는 이유가 뭐 짭짤한 거 먹고 있으면은 달달한 거 땡기고 달달한 거 먹고 있으면 매콤한 거 땡기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서로 조화가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강도를 맞추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게 이 음식 자체가 굉장히 뭐 샐러드나 뭐 야채, 생선 같은 그런 약간 담백하거나 강간한 그 강도가 얕은 그런 음식들은 또 뭐 그거랑 비슷하게 약간 가벼운 와인과 어울리는 게 좋다는 건데 사실 이런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그 기본들이 사실 와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요. 어떤 음식, 어떤 다른 술이랑 마실 때도 다 비슷한 느낌으로 매치를 하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강도를 맞춰라는 게 사실은 전문가들이 꼽는 가장 중요한 그 항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왜 막 정말 뭐 진한 스튜나 뭐 이렇게 고기 뭐 갈비찜인데 아주 너무 얕고 그러면은 이제 얘가 묻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피하고 어느 정도 미디움 뭐 바디 정도 갖고 있는 레드 와인 같은 거랑 어울리는 게 이제 선택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와인에 대해서 조언도 받고 이것이 어느 정도의 바디감이라는 거는 마트 가면 사실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지표로 나와 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되게 한식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반찬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 중에서 그럼 어떤 거에 맞춰야 될까라고 했을 때 가장 메인이 되는 주 메뉴 그리고 주 메뉴가 갖고 있는 지배적인 맛 그것을 선택해서 맞추는 게 제일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어울린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고기에는 레드와인, 뭐 화이트는 생선 이런 것도 얼마든지 미스매치 해볼 수도 있는 거죠.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는 또 사실 뭐 와인을 먹겠다고 항상 메뉴를 아메리칸식으로 바꿔야 된다거나 유럽식으로 바꿔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식 요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잡채, 뭐 불고기, 갈비 같은 특히나 지금 명절 지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아마 명절 음식 남은 거 많을 텐데요. 요런 거에 어떤 게 어울릴까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이게 그 언론이 만들어낸 약간 좀 허상 이미지 중에 하나가 와인은 부잣집 사모님이 남편하고 오붓한 밤을 보내기 위해서 치즈 등 외국스러운 간단한 안주를 갖고 마시는 거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실제로 그 가격도 보면 굉장히 저렴하고 대중화된 거 많잖아요. 우리가 그냥 맥주 마시듯이 그냥 마시는 술이라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어떤 음식과도 어울릴 수 있는 게 와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너무 그런 선입견이 많아서 꼭 와인은 꼭 치즈랑만 먹어야 돼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꼭 그럴 필요 없이 정말 뭐 김치찌개 뭐 라면 물론 라면에는 소주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근데 술 땡기네. 뭐 전 부친 것들, 뭐 명태전, 동태전, 뭐 이런 거랑도 우리나라 화이트 와인 같은 경우 이제 같이 매치하거나 스파클링 같은 경우는 그 왜 기름기 많은 음식들을 약간 개운하게 끝내줄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저 생각합니다. 추천하고 싶은 거 있어요. 간장 치킨에 화이트 와인. 맛있습니다. 오, 괜찮네요. 배고프네. 방금 와인 안 땡겼는데 간장치킨이 땡기네. 네, 이제 작은 팁을 더 드린다면 이제 요리의 재료의 색깔과 와인의 색깔을 맞추는 것이 좋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고기가 빨갛니까 빨갛고 그리고 생선은 하얘니까 화이트. 그런데 이제 그것에 대한 이제 양념을 어떤 게 들어가느냐. 고기도 빨갛게. 양념을 했을 때는 레드 와인도 괜찮고요. 고기도 뭐 이렇게 맑고 막 그 지리 같은 그런 맑은 하얗게 했을 경우에는 뭐 화이트 와인도 괜찮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근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가장 음식과 와인을 매치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와인의 색깔이 아니라 와인의 농도와 무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무게감이 있는가와 음식의 무게감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게 오늘 핵심
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그 두 개의 조합을 찾아가는 게 평생의 여행 같은 느낌이 좀 드네요. 그렇죠. 그리고 입맛도 변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시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전혀 안 맞을 것 같은 게 의외로 또 신선할 수도 있죠. 요리하는 사람들은 가끔씩 술을 쓰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음식을 만들 때 소주 넣는 음식이 있고요. 정종 넣는 음식이 있고 그렇네요. 주로 이제 고기류 같은 경우는 와인을 넣어서 이렇게 재워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와인 자체가 발효식품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좋은 성분들이 배어들어서 고기를 부드럽게 먹으려고 할 때 그리고 와인 많이 넣습니다. 고기의 냄새도 없애주고요. 예. 그렇죠. 와인도 적절한 조미료로 아까 음. 말씀드렸던 거죠. 활용하시면 더 맛있는 식사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술을 끊는 입장에서는 참 와인을 술이 아니라고 우기고 한번 마셔보는 저번 방송처럼 10도 아래는 이렇게 그렇죠. 술이 아닌 걸로 네. 오늘 맛있는 음식과 와인 한번 매칭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노무사님의 근로감독관 사용법 2. 예, 이제 오늘이 이제 그 본편인데요. 일단은 우리가 근로감독관을 근로자 입장에서 만날 일이 몇 가지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가장 흔한 경우가 임금체불이겠죠. 아무래도 이제 월급을 못 받았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았다든가 이럴 때 이제 근로감독관에게 이제 진정이라는 그 민원 제기를 해서 그 받아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만나기도 하고요. 또 이제 회사에서 해고를 당했는데 모든 해고를 할 때는 수습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30일 전에 미리 예고하거나 아니면 즉시 해고하고자 한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줘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해고 예고 수당이라고 하는데 이걸 안 주는 회사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고 예고 수당 같은 것을 미지급되었을 때 가거나 또 이런 경우들도 요즘은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이 이제 의무 그 서면 체결이 의무화되면서 만약에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쓰자 했는데도 사용자가 안 쓴 경우들도 있어요. 그럴 때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부에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정말 해고를 각오하고 고발을 하는 수밖에 없지 근데 이제 않나요? 그거를 이유로 만약 해고한다면 그 자체가 일단 부당해고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 기타 이제 노동관계법 위반 이유로 사용자를 이제 고소 고발하거나 아니면 진정을 제기하는 경우에 이제 근로감독관을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일단 근로감독관을 어떻게 사용하기 위해 해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근로감독관들은 어떤 식으로 어떤 절차로 일을 처리하는지를 먼저 아시는 게 좋죠. 그래서 우선은 근로자 입장에서 근로감독관을 만나기 위해서는 사건을 접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 접수의 방법이 과거에는 직접 방문해야 하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현대 사회로 갈수록 이제 다른 회사 다니기도 해야 되고 각자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나머지 방법들이 생겼습니다.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직접 가는 것보다 오히려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죠. 요즘 더 간단한 게 많이 생겼죠. 이제는 팩스로도 그 진정서 같은 것을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또 팩스 같은 경우는 그 상대방이 제대로 받아봤는지 또 확인해야 되는 그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가장 확실하고 가장 빠른 방법,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인데요. 인터넷으로 민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민원 제기라는 그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최대한 자세하게 쓰시거나 아니면은 한글이나 워드 같은 파일로 미리 작성을 해놓고 첨부하는 방식으로 해서 민원을 접수하시면 가장 확실하게 그리고 가장 빠르게 그 근로감독관에게 사건이 배정되는데요. 보통 그 우리 사건 배정되는 하루 적어도 하루 아니면 길면 한 3일이면은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배정을 됩니다. 이게 예. 시간 한정이 있나 봐요. 이게 올리면 며칠 네. 몇 시간 이내에 처리 기한. 이거를 처리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우리 임금 사건 관련 임금 미지급 관련한 그 경우에는 그 처리 기한이 좀 이따 나오겠지만 보통은 25일이에요. 한 달 가까이. 그렇죠. 그런데 그 기한 내에 처리가 끝난 경우들은 거의 10% 미만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감독관 한 명이서 하루에 서너 건씩을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업무적인 그 압박이 굉장하기 때문에 거의 그 처리 기한 내에 처리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지금보다 한 3배 정도 근로감독관이 증원되지 않고는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정권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 증원이 필요하겠지만 저는 특히 세 부분이죠. 첫 번째
그 소방안전. 네. 두 번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근로감독관. 그 근로감독관이 이제 우리 그 노동자의 소방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런 분들 그리고 이제 기타 이제 장애인이라든가 그 사회적 그 약자, 노년층 그리고 뭐 한부모 가정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그 돌보는 그런 공무원들의 역할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많이 좀 생겨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이제 출발지로 돌아가면은 그렇게 해서 이제 배정이 되는데요. 그 배정되는 기준은 관할 구역별로 근로감독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서울시 종로구 뭐 청운동 하면은 청운동 담당 근로감독관이 있고 그러면 그 사업장이 그 청운동에 있으면 그 청운동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회사 위치가 기준이군요. 그렇죠. 근로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기준이 아닙니다. 일이 발생한 일단은 첫 번째는 임금체불 같은 경우는요. 내가 임금이 체불된 곳 예를 들어 본사는 서울시 종로구에 있는데 내가 근무한 곳은 그 지점인 서울시 강남구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경기도 이천시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발생한 곳, 내가 근무하던 곳, 거기를 관할하는 노동부로 그 배정이 되고 그 노동부의 감독관이 그 사건을 처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조정관 제도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생긴 지 한 몇 년 됐는데요. 이제 그건 뭐냐면은 큰 건수가 아니라 좀 작다, 소액이다라고 판단되는 1,000만 원 미만 건의 그 임금체불 사건 같은 경우는 정식으로 근로감독관이 사건을 맡기 전에 조정관이라고 해서 노동부에서 은퇴했던 분들 위주로 해서 명예직이죠. 그 조정관들이 사용자 측한테 연락을 해서 이런 그 진정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 그냥 끝낼 수 있겠냐 그 지급해고 이렇게 물어보는 웬만하면 합의하시죠. 뭐 그렇죠. 이렇게. 예, 그 정도에서 끝내려고 하는 그 조정관으로 그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타진 가능성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정식으로 이제 근로감독관이 사건의 수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건 조사할 때는 어떤 순서로 되냐면 첫 번째는 진정인 즉 근로자가 먼저 출석을 합니다. 사용자 즉 피진정이 먼저 출석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왜 진정을 하게 됐는지 그리고 뭐 임금을 못 받았으면은 얼마만큼을 못 받았는지 본인의 주장을 일단 먼저 듣는 그런 순서고 그 다음 순서로 회사 사업주를 불러서 근로자의 주장이 이러이러한데 뭐 예를 들어 임금을 500만 원 못 받았다고 하는데 500만 원 못 준 거 맞냐? 왜 못 줬냐? 언제 줄 수 있냐? 이런 그 물음들을 던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요. 양자대면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경우냐면 첫 번째로는 당사자 주장이 너무 첨예해서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느 누구 말이 정확한지를 근로감독관도 쉽사리 판단을 못했을 때는 양자 대지를 해갖고 두 사람의 말 속에서 누구 말에 더 친밀성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양자 대면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하나는 너무 그 근로감독관의 일정이 많고 따로 부르기가 시간이 없을 때 이럴 때 한꺼번에 불러갖고 한꺼번에 빨리 좀 조사하려고 할 때인데 우리 대개 그 사용자도 그렇겠지만 근로자들도요 이미 임금 체불되면은 이제 회사 퇴직한 이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사용자 얼굴 보기가 싫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엄청 불편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불편하다는 이유로도 그리고 꼴 보기도 싫어서 그래서 만약에 근로자 입장에서 그렇게 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고소고발을 했는데 사용자 얼굴 보기 싫다 이럴 때는 일단 근로자한테 사용자가 근로감독관이 몇 월 며칠에 출석해라라고 연락이 왔을 때 그 보통은 그 문자 메시지보다는 그 서면으로 오거든요. 거기 근로감독관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전화해서 내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어쨌든 뭐 기분상으로도 사용자 얼굴 보기 싫으니까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잡아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은 그 요청을 받아들여 줍니다. 그랬더니 우리 근로자들이 진정을 넣으셨을 때는 그 담당 근로감독관한테 그 본인이 요구하는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그 우리 시민의 권리거든요. 그것은 많이 활용을 하시도록 하는 편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저희가 을이 아닌데 감독관한테 약간 좀 되게 잘 보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꼭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근로감독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이라는 건 뭡니까? 영어로 치자면은 퍼블릭 서번트예요. 즉 공적인 우리 그 뭐랄까요? 좀 비하자면 뭐 공적인 그 봉사를 하는 사람들
순화하자면 그런 표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공무원이 갑이 아니죠. 시민이 갑이에요. 국민의 머슴. 그렇죠, 맞아요. 그 무슨 머슴. 비하예요, 당연한 거지. 그렇죠. 이재명 시장이 그랬죠. 공무원은 시민의 머슴이라고. 그래요. 머슴을 우리가 부리고 사실 그 김재동 씨도 그 이런 얘기 했잖아요. 저 시장 이재명 시장이 입고 있는 양복 누구 돈으로 사준 거냐? 여러분 돈으로 사준 거다. 맞거든요. 그 공무원들, 근로감독관들 월급도 우리가 다 준 거예요. 우리가 십시일반 떼어갖고. 그렇기 때문에 감독관한테 절대 쫄 필요 없어요. 우리가 그 근로감독관을 사용할 때 최대한 중요한 최고의 포인트는요. 감독관을 갑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근로자가 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국민이 갑입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일단 그 근로감독관이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어떤 조사의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이럴 때 근로감독관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을 위반했다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그때 이제 사업주에게 먼저 시정을 명령을 내립니다. 임금을 안 줬으면 임금을 줘라.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줬으면 그 차액만큼은 줘라. 이렇게 시정 명령을 내리고요. 이걸 만약에 사업주가 고지고대로 잘 이행을 하면 그것으로 행정종결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주가 끝까지 버티거나 절대 뭐 법리적으로 나는 뭐 예를 들어 연차수당을 뭐 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사업주가 인정을 안 하게 되면은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하게 됩니다. 즉 그때부터는 노동부의 손을 떠나서 검사 직접 사건을 맡게 돼요. 그렇게 되면은 근로자는 더 이상 노동부 갈 필요도 없고요. 당연히 검찰에 갈 필요도 없어요. 다만 사업주는 검사가 이제 오라고 하면 이제 가야 됩니다. 요럴 때 이제 만약에 안 가잖아요. 그러면은 검사가 열받으면은 구속영장을 때리죠. 그래서 저도 가끔 받아보면요. 임금체불 사건 하다 보면 근로기준법 순수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업주를 한 3번 정도 봤는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일단 액수가 커요. 체불된 액수가 여러 명이다 보니까 1억 원 이상을 체불했고요.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는 이제 집단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 공통점은 반복성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로자가 어느 한 회사에서 한 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던 회사면요.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 한 명 이렇게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 노동부 가면은 노동부에서 처음엔 A라는 회사에 대해서 진정 들어오면 처음엔 낯설기 때문에 조사를 하지만 근데 그 다음에 또 조사해. 그럼 또 너냐? 또 이 사장 상습범이네. 네, 상습범이네. 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랬을 때는 그게 이제 고의성까지 같이 인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구속영장 발부까지도 이루어지더라라는 거죠. 지금 이 얘기하는 노무사님의 얼굴에 웃음이 뭔가 저는 그 사업주를 반드시 구속해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이런 뭐 상습범이랄까요? 노동자의 임금 지불을 가장 먼저 되게 하찮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쉽게 말하자면은 세금은 다 내놓고 근로자 임금만 안 주고 이런 사업주들이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리고 사업주가 이제 이런 경우는 참 그 사업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일이라는 처리 기한을 훌쩍 넘기는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사업주가 아예 잠수를 타버린 경우. 네, 이런 경우는 사업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사건이 장기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은요. 아예 점수를 타거나 했을 경우는 기소 중지를 해놓고 그 기소 중지를 쉽게 말하면 수배거든요. 지명 수배를 때려버려요. 그리고 이제 그 검사의 지휘하에 그 체포영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집에도 찾아가고요. 그래서 실제로 집에 찾아가서 사업주가 아닌 사업주의 가족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왔으니까 출석을 해라. 연락을 무조건 해라. 안 하면은 그 체포영장 들고 체포하러 다니겠다. 이러기 때문에 왜 우리 보통 그 길 가다가 아니면은 그 자동차 길 막고 부신검문 하잖아요. 그럴 때 그래서 이제 기소 중지자들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사실은 정유라 사건이 터지면서 기소 중지하고 지명수배 된다는 절차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렇죠. 사업주가 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잡혀온 경우들도 많고 따라서 지금도 현재까지도요. 유치장은 없어졌지만 노동부에 근로감독관들은 그
노동부 안에 수갑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체포를 하러 갈 때는 수갑을 들고 갑니다. 우와. 예, 그래서 그 수갑을 채울 때 다만 그런 논란은 있죠. 뭐 그 인권 침해 논란은 있죠. 뭐 가족 앞에서 그 수갑을 채운다든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그 논란은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어쨌든 특별사법 경찰관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주들께서는 만약에 우리 그 애청자들, 청취자분들 중에도 뭐 사업하신 분 반드시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피치 못하게 만약에 임금이 체불된 경우가 됐을 때는 최대한 근로감독관의 수사에 협조를 하셔야만 좀 더 그나마 좀 조금 더 좀 더 큰 나쁜 경우를 안 당하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이 들어서 방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근로감독관은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용을 할까? 구체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 이게 참 중요해요. 어떤 일에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로감독관도 결국은 사람입니다. 이게 기계가 하는 게 아니라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성과 동시에 감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근로감독관은 감성을 자극을 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럼 뭐냐? 우리가 사람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그리고 또 그 공통된 기술은 뭐냐면 일단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을 공감을 해주고 그 상황에서 나의 입장을 전달할 때 상대방으로부터 공감력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근로감독관의 공감을 최대한 많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근로감독관이 굉장히 일이 많다. 이거는 지금 어느 근로감독관도 예외 없이 공통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부 다 야근은 기본이고 주말에도 휴일에도 나오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거의 모든 감독관들이 다 그러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휴일에 노동부에 만약에 가보실 기회가 있으면 가보시면요. 휴일에 나와서 노동부가 문이 안 잠겨 있어요. 나와서 일을 하는 감독관들이 제법 많아요. 따라서 이 부분을 일단 집중 공략을 하시라는 거죠. 감독관님 얼마나 요즘 많이 힘드십니까? 저라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처지를 이제 호소하는 감성적으로 호소하는 것. 이것이 좀 더 좀 효과적이다. 이런 건 어디에나 필요한 것 같아요. 다 사람이 그렇죠.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우리 공무원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그 우리 공무원이 갑이 아니라 시민이 갑이라고 했는데 갑도 시민이 갑이지만 국민도 그 머슴인 공무원을 쓰려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머슴이라고 해서 막 개돼지 굴리듯이 하면 그 머슴도 네, 좀 기분 빈정 상하면 에이씨 그 빗자루 쓸다가 에이씨 나 안 해 하고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갑질은 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죠. 예, 우리 국민들도 근로자들도 머슴인 공무원한테 갑질로 비춰지는 것은 좀 조심하면서 그게 아까 말했던 팟캐스트를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시각이랑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네. 기득권이나 갑으로 보느냐 같이 어떤 공존할 대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달라집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수직적 그 관점을 그 프레임으로 바라보자면 그렇게 갑질이나 아니면 상대적으로 그 상대를 갑으로 보는 그런 태도에 의해서 좀 많이 좌우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수직적인 프레임이 아니라 수평적인 동등한 프레임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서로의 공감력을 가지고선 상대방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나한테 좀 더 다가올 수 있도록. 굉장히 좀 이거는 하나의 좀 스킬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태도의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팁은요. 우리 속담에 있잖아요. 우는 애 젖준다고. 그 사건이 진행됐을 때 근로감독관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는 분하고 전화를 자주 하는 분하고 근로감독관 입장에서는 당연히 각인이 되는 게 전화 자주 하는 분이 더 각인이 돼요. 따라서 그런데 이것도 뭐든지 과하면 부족함보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그 주기는요. 주 1회 많으면 한 주 2회 정도 근로감독관에게 감독관님 저 어느 사건 진정한 누구인데 지금 제 사건 어느 정도까지 와 있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이렇게 좀 물어보는 정도만 하더라도 감독관에게는 바쁜 일상 중에서도 아, 이 사람 이렇게 계속 전화하지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머릿속에 생각하고 더 들여다볼 수 있죠. 질문. 네.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일 것 같은데 네. 그래도 담당 사건 번호라는 게 있어가지고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해 주는 게 사실 맞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는데 그 순서대로 하기는 하지만
동일한 순서들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서 2월 1일 날 접수된 사건이 있고 2월 3일 날 접수된 사건이 있는데 2월 1일 날 접수된 사건은 사업주를 못 만나든지 해서 딜레이 되고 네. 2월 2일 날 접수된 사건은 바로 사업주를 만나서 해결할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렇죠. 나중에 순서 개념이 사라져 버리는구나. 그렇죠. 아.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가 아예 잠수 타버리면 이것이 뭐 지금 처리 기한을 넘긴 지가 세 달이 되더라도 이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거에만 매몰되다 있으면은 그 다음에 들어왔던 사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거를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전화는 적절하게 해주신 편이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상당히 전문적인 영역으로 넘어가는 건데요. 본인 우리 근로자들께서 이제 주장을 하실 때 그냥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적인 논거를 가지고 주장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도 뭐 단순히 임금을 못 받았다 이런 거는 문제가 안 되겠지만 예를 들어 내가 근로자이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아야 된다 했을 때 내가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애매모호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애매모호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백화점에 입점되어 있는 마트 어떤 특정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들 지금 실제로 제가 그 어떤 모 침구류 업체의 근로자들을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사건을 하고 있는데요. 백화점에 입점해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회사에서 직접 나와 있지는 않고 이분들이 계속 혼자서 혹은 2명 2인 1조로 근무하는데요. 이런 경우 근로자냐 아니냐 이걸 갖고 6개월 7개월까지도 그 판단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로감독관들이. 그래서 이럴 때는 근로자들이 내가 근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많은 자료를 증거가 될 수 있는 것들을 모아갖고 그것을 법리적으로 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근로자 입장에서 법리적으로 타당하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쉽지가 않은 측면이 있어요. 하긴 그러기 때문에 뭐 공인노무사를 이제 노무 선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발전돼 있어서 지식이 부족한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분들께서도 차분히 알아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무료로 상담해줄 수 있는 노무사 변호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본인의 법리를 하나씩 채워나간다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모든 것들은 말이 아니라 서면화시켜서 제출을 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어차피 근로감독관이나 모든 공무원들은요 서류에 살고 서류에 죽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서류 하나가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 검사가 볼 때도 사실 검사는 근로자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자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서면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본인의 주장은 말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최대한 서면으로 만드시고 그 서면에 본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우리가 그 객관적인 근로자가 증거를 준비한다는 건 거의 어려워요. 그래서 이럴 때 우리가 좀 참고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증인인데요. 일반 법정하고는 달라갖고 직접 노동부 와서 본인 이야기 해달라고 하면 거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 그거를 또 근로감독관이 잘 인정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그 참고인이 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는 분과의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해서 그 녹음한 것을 근로감독관에게 들려주는 방법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 지점에서 근로자들이 여쭤보시는 게 그겁니다. 이거 녹음하면은 이거 법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화의 당사자일 때 그럴 때 녹음하는 것은 절대 법 위반이 아닙니다. 도청에. 네, 그런 본인이 부분이 있을 아니에요. 때 녹음하는 건 상관없다고 들었어요. 네, 저도. 그러니까 본인이 대화의 한 구성원으로 참가했을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4명이서 대화하고 있잖아요. 그럼 4명이서 내가 대화하고 있을 때는 이때는 녹음하는 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나는 대화에 참가자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나는 저 바깥에 있어. 그런데 두 사람이 예를 들어 승아님하고 보현님하고 둘이서 대화하는데 제가 대화에 참가자가 아닌데 두 사람의 대화를 녹음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도청입니다.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도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녹음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런 그 녹음의 방법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라고 보이고 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 녹음한 것을 가지고 그 법원 앞에 가면 녹취록 요즘 녹취 사무실 많잖아요. 돈 몇만 원 안 해요. 그 네. 녹취록을 해갖고 제출하면요, 그거는 굉장히 그 증거력으로
많은 그 타당성을 제가 인정받습니다. 기억하는 그 고려수 지부 노동조합이 있는데 신규 조합원이나 뭐 이렇게 조합원들의 상품 같은 걸 줄 때 녹음기를 하나씩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항상 대비해라. 그래서 근데 그쵸. 그거 실제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다 무력화됐어요. 네, 맞아요. 스마트폰 음질이 제일 좋아 내가 보기엔. 근데 또 뭐 10몇만 원짜리 녹음기 사고 이러는 건 약간 바보 같은 짓이야. 그렇죠. 스마트폰은 다 그런 기능을 다 갖추고 있는데. 그렇죠. 예, 맞습니다. 요즘 그래서 스마트폰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우리 근로자분들이 특히 사용자가 이렇게 불러서 면담을 했을 때 만나는 경우는요. 좋은 일로 만나는 경우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은 나쁜 일 때문에 만나요. 그럴 때는 혹시나 모르니까 녹음기 기능을 사용하시고 그때 녹음을 못했다 하면은 나중에 전화 통화를 해서라도 그럴 때 통화 중에 녹음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 또는 동료와의 대화를 증거로서 좀 확보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자들이 가장 깝깝할 때가 어떤 경우냐면요. 사실 이 지점이 제일 좀 문제가 많은데요. 특별한 이유 없이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사업주 편향성이 좀 너무 노골적일 때, 즉 너무 사업주 편들은 이게 티난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데, 일단 제일 먼저는 근로감독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감독관이 뭘 무서워할까요? 상사. 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것도 무서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로감독관의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걸 생각하면요. 민원?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요즘은 예전에는 안 그랬지만 요즘 이제 그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한 그 승진에 적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특히 이제 기관 평가라는 게 있어요. 그 기관 평가는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노동부 어느 특정 서울지방노동청이면 노동청 요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의 중요한 척도 중에 하나가 사건의 해결률, 사건의 신속성 해결에 그리고 민원은 발생 여부 이거예요. 네, 철도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예. 칭찬 민원, 뭐 불만 그렇죠. 민원 이거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승진 점수나 뭐 이런 거가 좀 깎이기도 해요. 이게 그 위에 나왔던 어차피 근로감독관도 사람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방송도 마찬가지고요. 나쁜 크레임, 악플 많이 달리면 위축돼요. 네, 그거는 누구나 당연한 거야. 안 보는 듯해도 그런 것도 영향을 줘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근로감독관의 전화 통화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노총 분들은 근로감독관과 통화하실 때 녹음을 많이들 하세요. 이런 경우들을 항상 미연에 대비해서. 그래서 근로감독관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방송 타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직위해제 처분당한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까 그 녹음에 관련해 갖고요. 네, 같이 있을 때 녹음하는 건 상관없다 그랬죠. 그렇죠. 전화 통화 녹음 어때요? 상관없습니다. 본인이 통화에 상대방하고 통화하는 것을 녹음하는 것도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럴 때도 상대방한테 이거 녹음한다라는 공지를 안 해줘도 됩니다. 그 제가 쓰고 있는 녹음 어플이 하나 있는데 네. 뭐지 요즘 스마트폰에 따라서는 아마 아이폰 녹음 안 되죠. 기본 녹음 네, 그렇다고 안 하더라고요. 돼서 그게 사실 제일 큰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 보안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제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어플은 유료도 아니고요. 그냥 쓰는데 음질이 되게 좋아요. 전화가 딱 걸려오는 순간에 녹음이 돌아가요. 그래서 가끔씩 유행어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대체적으로 바쁘다 보면 이거 녹음해야지 하고 댐비면 늦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통화라는 게. 근데 어플은 어떤 것도 다 녹음을 해주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지우는 게 좀 귀찮은 때도 있어. 아, 대부분 그렇죠. 100개가 쌓이면 그중에 녹음으로 남겨둘 만한 의미 있는 게 100개 전부 다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죠. 어쩔 때는 심각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 어플 한 번씩 꼭 써보시는 것도 중요하겠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 방법이 아까 감독관이 무서워하는 것 중에 하나 보현님이 얘기했지만 상사인 그 상사가 누구냐면 이제 근로 개선 지도과장이거든요. 그분들의 이제 직급이 이제 5급 사무관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을 만나서 면담하는 방법도 있기는 한데 이거는 그 상사가 아무래도 공무원은 자기의 부하들을 좀 더 그 감싸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도움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상. 차라리 그러느니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은요. 물론 이거는 그 민주적인 정부에서 더 많이 효과를 봤던 방법입니다. 이거는 저도 한번 그 근로자가 사용하시는 걸 봤고 효과를 봤는데요. 감사원, 청와대,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이렇게 크게 4군데 기관에다가 민원 제기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다 민원을 제기할 때 단순히 어떤 감정 풀이식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 육하원 측에서 따박따박 이야기를 해서
민원 제기를 4군데에다 다 해버리면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제 자체 조사를 하도록 특히 감사원 같은 경우 그게 심합니다. 네, 이게 제가 보기엔 제일 치명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예. 증거가 남거든요. 그렇죠. 이게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게 처리했다는 그 결과가 꼭 필요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한 번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집단적인 사건이면은 여러 명이 자주 이렇게 민원 제기하고 이러면은 상당히 효과를 좀 봤습니다. 근데 단 하나 제한적인 것은 민주적인 정부 하에서 좀 더 효과적이었다라는 경험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권 교체가 된다면 이 방법이 더 잘 먹히지 않겠나 싶어요. 사실 제가 지난 10년 동안은 이 방법 써서 그렇게 썩 좋은 거 못 받긴 했거든요. 그리고 그래도 안 된다. 정이 안 된다. 갈 때까지 갔다. 그러면 갈 때까지 가는 방법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하는 거 역시 진상 앞에서 한 거 없어. 실제로 그 노동부 가보면요, 진상을 피우는 분들 가끔 봤고, 심지어는 노무사인 저조차도 여태 19년 동안 딱 2번 진상을 폈어요. 저희 KTX 열차 승무지부도 나름 진상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노동부 점거를 몇 번 했습니다. 네. 네. 정말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네. 그렇죠. 어떤 극단적인 방법으로인데 그렇죠. 실제로요 그 어떤 그 민원인들 앞에 있는 그런 공간에서 그렇게 이놈들 정말 나쁜 놈들이라고 지금 뭐 왜 그러냐고 막 이렇게 따지면 그 사람 먼저 들어주고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제가 본 가장 최고의 진상을 하나 말씀드리자면 좀 연세가 있으셨어요. 한 50대 정도 돼 보니 여성분이신데 좀 이런 말 하는 거지만 세상에 노동부 그 민원인들 다 있고 한 그 오픈된 장소에서 갑자기 딱 그 바지를 내리시더니 거기서 이렇게 용변을 보시더라고요. 와, 씨. 세다. 그러고선 감독관이 말리느라고 몸에 딱 터치를 하는 순간에 나 성추행 당했다 이러고서 세다. 들어넣어서 아무튼 굉장히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많이 더티한 것이고요. 네. 차원이 다르군요. 네. 아, 씨. 진상에도 급이 있네요. 네. 그 정도 되면 거의 이제 올라가요 리스트에. 네. 진상 포켓몬으로 따지면 SSS급. 리스트.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제일 좋은 진상은요 어떤 거냐면 그 자기의 이야기를 하되 그 조곤조곤 조용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좀 큰 소리로 근로감독관이 못하고 있는 부분들, 특히나 특별한 이유도 없이 서리 기한을 늦추고 있다, 사용자 편을 너무 들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큰 소리로 이렇게 피우는 진상, 요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감독관도 그럴 때 이제 부끄러지거든요. 근데 이게 오해하실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돼요. 네. 이 경우는 어떻게 노력해도 내 건 처리 안 해주고 지금 석연치 않게 이유도 없이 뭔가 딜레이되고 있어서 수도 없이 말을 했지만 안 들을 때 쓰는 방법이잖아요. 그렇죠. 예. 예, 최후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네. 예, 이건 그야말로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저희도 이 결과가 분명히 올바르게 나오려고 하는 거를 정치권 위에서 누군가 이걸 결과를 바꾸려고 한다는 시도가 보였기 때문에 저희 점거를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최후의 예.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최후의 수단은 항상 강력하고 물리력이 동반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써야지 처음부터 쓰시면 완전히 쥐약입니다. KTX 그 여승무원들 같은 분들 만약에 내가 공무원이면 있잖아요. 진상 피우는 거 환영. 저희 근데 그닥 진상까지는 아니었어요. 그냥 가만히 거기 앉아 있었어요. 예. 많이 여러 명. 여러 명이. 그렇죠. 그게 더 무섭다 진짜.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근로자들 다 뭐 진상 피우는 건 상상할 수 있었을 텐데요. 딱 하나 마지막 팁 하나. 이거 잘 안 알려진 방법인데요. 이것도 최후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좀 신사적인 건데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하시는 거. 예, 요거 가능합니다. 야, 요거 굉장한 압박이 되겠다. 예, 근로감독관 교체 요구를 특히나 근로감독 과장에게 서면 같은 거나 아니면 정식으로 면담해서 하게 되면요. 그 감독관으로서는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되게 생산적인 진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교체 요구 같은 경우는 그런데 다만 정당한 이유가 그렇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어떤 그 근거들을 좀 모아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소한 상사, 근로감독 과장 혹은 그 감사원 아니면 노동부 본청 이런 곳에 요구하시면 그러면 좀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너무 자세해서 좋고. 그러게요. 궁극의 아. 필살기까지. 네, 필살기까지. 진상 비우는까지 가르쳐줄 줄 내가 몰랐다. 제가 뭔 진상 편지 한번 알려드릴까요? 저는 여태 18년 동안 2번 진상 편인데요. 2번 다 뭘 했냐면 근로감독관 앞에서 무건 시위를 했었어요. 그럼 네.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 앞에서 감독관이 뭐를 그 부당하게
서류를 더 보강하라 한 거예요. 그래서 감독관 못 가게 그 앞에서 책상 앞에서 제가 일일이 서류 뭉치를 한 뼘 정도 높이 준비를 그 앞에서 다 했었어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아무것도 못하게. 그러니까 나중엔 저보고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지.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 편 되지. 그렇죠. 이 정도 끈기, 근성 있으셔야지 또 이게 쉽게 풀리는 문제가 없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모든 공권력을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확대로 해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경찰에 가서 사실 민원 제기했을 때도 되게 저는 힘든 경우를 봤는데 그럴 때라든지 아니면 제 동생이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군대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단계, 2단계 같은 거는 이제 무시하는 게 아예 그들의 아예 그런 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군대 내에서 어떤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 무조건 외부에다 전화해서 알리고 타령하는 방식으로 외부로 나와야지 그게 들어주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미 다 묵살되는 게 그렇게 이제 군인들이 인식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민주 시민으로서 진상 한번 피워본 적 있어요. 그때가 선거 끝나고 나서 박근혜 쪽에 총체적 부정선거 중에 하나가 경찰이 도와준 김용판의 그 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사건에 대해서 김용판이 처음으로 무죄가 나왔던 날이었어요. 서울경찰청장이던 김용판이 그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덮음으로써 문재인 후보가 졌던 사건이어서 예, 셀프 감금녀 사건이죠. 근데 그 사건에 대해서 재판이 무죄로 나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날 그때 그 영등포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는데 집에를 돌아가려고 하는데 바로 옆에 파출소가 있는 거야. 네. 많이 취해서는 아니고 뭐 시비 걸린 것도 아니고요. 파출소 문을 딱 열고 들어갔어요. 근데 거기 한가한 파출소가 아니에요. 그 영등포 그쪽이니까 막 사람들이 막 바글바글한데 네. 술 취해서 막 완전히 행패 수준 이런 게 아니고 멀쩡한 목소리로 딱 문 열고 들어가서 울분에 찬 일종의 민주투사 같은 일종의 코스프레 같은 거죠. 딱 이렇게 말했어요, 진짜로. 경찰 여러분, 오늘 그 사건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당신들이 한때 상관이었던 서울경찰청장 김용판이 무죄가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으시겠지만 민주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경찰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떨어진 날입니다. 그러면서 한 2, 3분 정도 연설하고 미안합니다 하고 딱 나왔던 기억이 나요. 굉장히 분위기 숙연해지게 하고 나왔던 건데 그것도 일종의 진상일 수 있겠죠. 근데 바람직한 진상인데요, 아주. 가슴에 콕콕 박히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셨네요. 근데 그럴 때 내가 깨달은 건데요. 제가 되게 안타까운 게 술 먹고는 가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술 먹은 티가 전혀 안 나더라도 술 먹고 가면은 일단 기본 50점은 마이너스가 돼요. 그렇죠. 예, 술 먹고 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그 사람의 말하는 그 발언에 무게를 실어주는 거니까요. 노무사님의 이런 유익한 깨알팁 너무 감사합니다. 삶의 지혜. 정말 증거 확보 필수입니다. 네, 오늘도 자갈자갈 이렇게 여러 번 떠들어 봤는데요. 역시 결론은 연대 그리고 단결 그리고 또 이런 깨알팁 사실 요즘 세대가 되면서 정말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경제도 알아야 되죠. 법도 알아야 되죠. 많은 것을 정권이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살아남는 길은 정말 서로 돕는 길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부터 다시 또 이제 촛불 시작되죠. 다시 또 광화문에서 그 따뜻한 마음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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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이 빠처럼 방송을 했어요. 다른 뭐 정치인들은 정치인도 아니고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원하겠죠. 근데 우리가 대선에서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또 칭찬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니들은 원래 문파잖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언론의 효용 가치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입장에서는 누구를 대놓고 칭찬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쪽 칭찬하면 이쪽 빨아준다 하고 저쪽 칭찬하면 저쪽 빨아준다 하고. 반대해도 그렇고 정말 칭찬해도 그렇고 이래저래 어려운 위치네요. 근데 이제 정치인의 팬덤은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팬덤은 전략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슨 전략이냐? 어차피 한 울타리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표는 왜 지지율이 올라갔을까요? 우리가 가끔씩은 비판도 해요. 일반인들도. 너무 중도만 의식한다. 진보적 아젠다 더 꺼내 와주면 안 되겠냐. 그것은 진실하고 다를 수는 있지만 사회적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왜 그렇겠냐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정치인과 팬덤은 똑같은 거라고요. 자기 정치인은 중도로 가려고 되게 노력하죠. 표의 확장성 때문에. 중도 확장성이 없다고 제3지대에서 안철수, 반기문, 황교안 이런 사람들 뭐 손학규 이런 사람들이 세팅해서 문재인 몰아내려고 하잖아요. 확장성 없다고.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곳 내에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중간 지대에 서 있어요. 팟캐스트를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니들이 왜 저 사람들을 지지해라고 공격하면은 절대 그쪽으로 못 가요. 심리적으로. 우리도 사람이니까. 근데 정반대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더 좋아요. 이쪽으로 오면 안 될까요? 라고 인간적으로 끌어주면 호감되게 끌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정치인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오해해요. 우리 칭찬해주는 거 저번 방송이 되게 좋았어요. 라고 칭찬을 해주면 심정적으로 그게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게 되는데 정반대로 상대 후보 칭찬해주면 자기 후보 깐다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이재명 핥아준다는 표현까지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누구는 문바라 그러고 누구는 또 이재명 정반대로는 그러고 니들 방송에는 어. 친문 사람들 꽤 많이 나오니까 니들은 당연히 친문이야 그게 아니고요. 그 지점도 좀 억울한 게 이재명 시장은 민주당 내에서 현역이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기껏 해봐야 이재명 쪽이라고 하는 게 기껏 모셔봐 이재명 시장 2번 모신 거지. 나머지 분들은 대세론 유지하는 정당의 가장 거물급 정치인이에요. 본인들의 계보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여기저기 수도 없이 널려 있으니까 양적 차이에서 그렇게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그래도 심정적으로 중립지키고 있는 거예요. 어느 분이 되든 열성적으로 한번 정권 교체해보려고 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누구누구를 그러니까 칭찬하면 누구누구 빠라고 하고 우리 싫어한다고 인식하는 그런 배타성으로는 좋은 시너지가 날 수가 없다.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어떤 마음이신지 알고 좀 극단적으로 하시는 분들 때문에 마음 상하셨죠? 라고 하고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은 굉장히 좀 생각이 좀 있구나. 감사하고 고맙죠. 그런데 이재명 시장님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야 이재명은 직접 나오기도 했고 새가 날아든다 해서 뭐 굉장히 좋아하는데 마치 우리가 이재명 시장을 배신한 것처럼 또 욕해요. 저는 중심을 지금도 끝까지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팬덤이 갖는 의미 속에는요. 진짜로 본인들이 후보를 좋아하신다면 팟캐스트들을 중립시키게 내버려 두는 게 나아요. 그래야 나중에 어느 후보가 가더라도 그게 시너지가 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원래 이재명 바이든 애들이 이재명 칭찬하면 시너지가 없어요. 원래 문재인 바이든 애들이 문재인 칭찬하면 시너지가 없다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재명 심정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했건 문재인을 지지했건 안희정을 지지했건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대선 딱 시작하면 같은 길로 가주는 것이 진짜로 시너지가 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진짜로. 원래 저희들은 누구누구 빠야라는 낙인이 찍혀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진짜로 확장성 없어요. 야 원래 중립이던 애들이 저렇게 말할 정도면 저건 진짜로 괜찮은 거야.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원래 언론이 포지셔닝 할 수 있는 최고의 좋은 손석희가 그런 지점이잖아요. 야당도 까지 않습니까? 야당도 까는 손석희가 박근혜를 까면 진실성 있게 까는 거예요. 그게 언론이 갖는 숙명적인 균형이에요. 그게 이제 기존에 있던 언론들은 기계적 균형을 잡거나 그것마저도 아예 안 해버렸기 때문에 욕을 먹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마지막 결론으로 팬덤이 갖는 의미, 그 의미 속에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인가는 네가 뭔데 우리를 가르치러 들어 하는 분 제가 봤어요. 최근에도 가르치러 드는 게 아니고요. 진정성을 읽어봐달라는 거예요. 내가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 지지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어떤 상황에는 태도가 마음에 안 들 때 있어요. 태도가. 나 이재명 시장하고도 싸워본 적이 있고요. 문재인 측근과도 싸워본 적이 있습니다. 방송 출연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지만 그분들의 진정성을 보기 때문에 그 진정성 갖고 그래도 저 사람들은 이 상황에서는 뭔가 후티한 발언이 나와도 정권 바뀌면 잘할 거라고 믿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정성 보지 않고 원래 쟤들은 그런 애들이야. 전혀 그렇지 않았거든요. 마음속으로. 어느 쪽 후보가 꼭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제가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려볼까요? 개혁에 높낮이가 있다고 쳐요. 강도가 있다고 쳐요. 개혁 잘할 것 같은 느낌 후보가 있고 안정감 있는 후보가 있고 다 느낌적 느낌이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누가 나가든요. 실제로 하는 개혁은 중간 지대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누가 더 된다고 해서 개혁이 잘 되고 못 되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개인 누구누구를 좋아해서 지지하시는 것들이잖아요. 그럴 때라고 하면 최소한 지금 이 시점은 어느 후보 지지자이든 간에 자기 자신들의 좋아하는 정치인의 지지자를 늘리는 것이 목적일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문을 열어놓고 우리 쪽으로 와라고 칭찬해주면서 끌어들이려도 부족할 판에 왜 남 좋아한다고 저 쓰레기 같은 새끼들 무슨 온갖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상대방을 공격하냐고요. 우리같이 중립시키는 사람들한테도.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 그러면 특정 출연자 한 분의 어떤 발언이나 뉘앙스를 갖고 전부를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방송은 있습니다. 그 추운데. 네. 아유. 거기서 맨 앞에서 가까이서 보겠다고. 잘 보셨나요? 네. 그래서 사실은 꽃다발까지 갖고 갔는데 수줍어서 전달은 못하고 다시 들고 왔어요.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 굿즈라는 게 굉장히 다양하지는 않아서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 연예인들 사진, 그래서 사진 같은 거 판매했던 브로마이드 같은 거. 그렇죠. 말씀이죠. 그런 거 정도 구입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는 그런 사진이 되게 많이 팔았죠. 그래서 저희 안산에 완전 구석에 있는 동네에도 그 아이돌마다 그 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돌마다 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학교 몇 개 모인 데에는 문구점은 아니고 아예 그 전용 샵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많이 거대화되고 지금 시장 규모가 1년에 뭐 1,000억이 된다고 하니까 매우 큰 규모죠. 이런 굿즈들을 예전에도 우리가 뭐 책받침이네, 뭐 필통이네, SES 다이어리에 뭐 그거 진짜 소피마로서 책받침 뭐 이런 거 딱 그거 혹시 보면 가지고 지금 계시지 않았어요? 푸나님을 향해서 지금 네.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푸나님 그런 거 안 갖고 계셨나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적 배경이라는 게 있는데 이 외국 여자 배우들 브룩실즈, 네. 소피 마르소, 음. 피비캐츠 아, 나온다. 3대 여신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어. 김한선, 이지연 그렇죠. 그리고 이상아. 그 여자분들은 이제 뭐 김승진하고 박혜성 이런 것도 있었을 어. 거고.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조용필과 전영록 뭐 요런 팬덤에 조금 더 올라가면 남진 나오나가 있고요. 어이구.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나 이런 역사에서 보면 실제로 아까 좀 전에도 그 정치인들 팬덤 이야기했지만요. 그게 많이 바뀌고 있다는 뜻은 예전에 정치인들 팬클럽은 사실상 노사모가 유일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랑 좀 개념이 다르게 팬덤이 갖고 있는 그 한계랄까 이것이 바로 정치인과 연결을 시키면 그런 거예요. 연예인들은 이미지 먹고 사는 거잖아요. 네. 그 이미지 때문에 실제로 사진 같은 거 책받침으로 만들고 이러는 거고. 근데 이제 정치인 팬덤은 조금 달라야죠. 이미지라기보다는 사실은 컨텐츠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점점 정치가 연예인들처럼 이미지화 돼가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어떤 분석도 가능하다고 볼 수 네. 있죠. 예. 그런 것도 있었지만 예전에 한참 때는 뭐가 있었냐면은 사람과 관련 없이 시, 그 명시들 있잖아요. 요걸 이렇게 시를 책받침 비슷하게 만들어서 팔았던 시절도 있었어요. 그렇죠. 심지어는 뭐 개개인별로 자기가 직접 써서 그걸 코팅해서 그것을 뭐 책받침이나 아니면은 그 책갈피로 스스로 만들어낸 굿즈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굿즈가 이제 뭐 어렸을 때 저희들도 했지만 특히나 만화 영화 이런 거에서 나오는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한 것들 그런 상품들 그런 것들이 뭐 예전부터 지금도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죠. 기억나요. 저도 만화책 그 좋아하는 주인공 얼굴 잘라가지고 두꺼운 종이 위에다 막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그걸로 필통 만들어서 갖고 다니던 기억이 그쵸. 나네요.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거를 왜 하게 되는 걸까요? 어떤 심리로? 갖고 싶어서. 살아온 환경 속에 자기 자신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욕망을 투영해야 되는 대상이 스타거든요. 우리가 지금 아이돌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간 말을 축약시켜 쓰기 때문에 아이돌이란 말은 우상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즘 아이돌이란 말이 어떻게 변질되냐면은 어린 연예인들 개념을 아이돌이라고 표현하잖아요. 더군다나 네. 더 축약시키면 어린 연예인 그룹 이게 아이돌로. 근데 사실은 예전에도 아이돌이 있었던 거예요. 원 뜻으로 충실하다 보면 우상. 그렇죠. 그러니까 비틀즈건 조용필이건 다 아이돌이었던 거죠. 그 당시에는 완전 우상으로서. 나쁜 의미로 말하면 아이돌은 기독교적인 것에 반하는 의미예요. 알고 보면. 우상이라고 하는 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인들이 그 사람 우상으로 놓고 스타라고 하는 별을 놓고 자기 만족하는 거죠. 좋아하는 사람의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 생각해. 일종의 종교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어떤 연예인이 하는 말 한마디에 팬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거. 그거랑 하느님의 말을 대신하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만 끼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회적 악이라고 표현하지는 않죠. 네, 저는 어렸을 때도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다 보니까 이제 이거 늙어서 나이를 다 먹고 30이 다 돼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해본 덕질이 사실 셜록이었어요. 셜록 네, 좋아요. 베니가 너무 좋아가지고 베네딕트 컴버배치의 사진을 다 보고 영상을 다 보고 셜록 대사를 외우고 이렇게 딱딱딱 치면서 그 셜록이 말하는 그 순간 똑같이 말을 뱉을 수 있을 정도로 대본을 외우는 그 희열 같은 게 있었는데 그리고 그의 영국에서의 행적을 막 쫓아다니고 트위터, 텀블러 같은 걸 막 했죠. 근데 이러면서도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그런 심리들이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게 또 굿즈라는 게 알고 보니까 두 종류로 나눠서 이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공식 굿즈와 비공식 굿즈가 있습니다. 이제 뭐 아이돌 산업에서 관련돼서 보면 공식 굿즈라고 하면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물품이에요. SM은 청담동에 엄청나게 큰 샵이 있죠. 그리고 뭐 각 소속사마다 뭔가 이거를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루트가 이제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을 정도가 이미 되어 있더라고요. 저 매우 놀랐어요. 그리고 또 신기한 게 비공식 굿즈도 엄청 잘 나가서 그거를 또 우리 아이돌들이 K-팝 스타 아이돌들이 이제 동남아시아 뭐 이쪽에서 유명하다 보니까 이제 굿즈가 많이 나가는데 명동에
지하 상가가 아이돌 샵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거기서는 비공식 굿즈를 주로 다룬다고 해요.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살 수 있었던 그 사진들이 사실은 다 비공식 굿즈였잖아요. 그냥 사진들. 그때는 오히려 기획사에서 그런 굿즈에 대한 그런 관심이 좀 덜해서 이것을 어떻게 산업으로 만들지는 못했던 그 단계였다고 생각해요. 아, 그거 제가 역사 하나 알려드릴게요. TV 같은 데 보면은 뭐 최초의 팬클럽을 가진 연예인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사람들이 팟캐스트 한다 그러면은 이게 작가가 있어서 이게 뭔가 주제를 주는 줄 알아요. 대본을 정해주고 그거대로 읽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우리 다 각자 알아서 무슨 방송을 할지 미리 열심히 공부해서 준비를 해온다. 라고 했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냐라는 반응이었어요. 그 부분은 굳이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꺼내서 말씀드리자면 컨셉이 다 다른데 자갈자갈 방송은 그런 컨셉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런 건 있죠. 우리들 방송 전체의 컨셉은 방송인이 아닌 보통 사람이 방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방송인들의 방송은 왜 진정성이 안 느껴지냐면은 다 준비해주고 앵무새처럼 그 방송 대본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떤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우리 방송의 모 출연자가 예전에 초반에 그런 자랑질을 하고 다녔어. 우리 방송은 대본도 없이 방송 만든다? 이렇게. 이거 정말 모르는 소리, 이거 잘못된 소리거든요. 지상파나 종편이나 이런 데도 기본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 주제만 줘요. 그걸 갖고 사회자하고 패널들이나 게스트가 풀어내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어떤 토론에 있어서 그걸 다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현실감 있겠어요? 그리고 보통 사람들은 주제를 갖고 자기 말로 풀어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볼 때 지금 자갈자갈 방송이 가장 새가 날아든다스러운 방송인 거예요. 다른 시사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제가 아예 구성까지 해서 그 사람들의 견해만 물어보는 정도, 그러니까 자기들의 개입 여지가 좀 줄어드는 거죠. 어떤 이슈를 갖고 자기가 주장하기 좀 힘들지만 자갈자갈 방송하고 소요 방송하고 커피 방송은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시사 부분은 제가 어차피 다 담당을 하는 거고 나머지 그 세 가지 방송들은 본인들이 주제를 정해오는 거기 때문에 가장 우리 방송 컨셉에 부합하는 방송인 거죠. 그 어려운 걸 우리가 해내고 있습니다. 뿌듯하네요. 그렇죠. 네, 이런 노력으로 만들어진 자갈자갈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TX 열차승무지부 지부장 김승아입니다. 같이 하시는 분 또 소개해드릴게요. 행동하시는 청년 민보연님. 네, 민보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네. 동글동글 언제나 귀여우신 노무사님. 귀엽다란 말이 지금 태부를 찌르고 들어옵니다. 지금. 네, 노무사. 안녕하세요. 곽승훈입니다. 네, 그리고 새날 훌륭하게 지켜주고 계시는 푸른나무님. 예, 반갑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푸른나무님 오늘 말씀해 주실 얘기는 뭔가요? 제가 원래 이 방송하기 전에는 트위터를 굉장히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지금 그 상태로 팟캐스트를 하는 만큼 트위터를 했다면 지금 팔로워가 한 20만 명 좀 됐을 겁니다. 그 후로는 전혀 마팔도 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어가지고 제가 팔로우하는 숫자가 이 방송 하기 전보다 늘지를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흐름이라는 게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가끔씩은 이제 검색어로 트위터에서 새가 날아든다, 뭐 새날 이런 검색어를 통해서 쳐보는 건 누구나 그럴 수 있잖아요. 반응들을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기본 원칙은 뭐였냐면은 욕하는 것도 알티 해주자라는 의미가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게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칭찬이든 욕이든 알티 해주자. 그 이야기는 이제 방송으로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의미는 잘 봤습니다라는 의미라고. 그런데 어느 날 새가 날아든다를 좀 까는 트윗을 RT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내 의도를 아는 사람들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를 깨달았죠. 제가 그런 트윗을 봤어요. 내가 자기들 좀 깐다고 내 글을 RT해서 자기 팬들한테 모욕 주려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를 보고 이 사람들이 그럴 줄 알았다는 식으로 쓴 글을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를 욕하는 글을 써서 RT를 하니 이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혼내줘, 언팔해줘, 블록해줘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서로 간에 다른 생각인 거잖아요. 생각하는 세계가 다르고 서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서 세상은 또 이렇게라도 배우게 되는 거군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 새가 날아든다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누가 그런 말 가끔씩 해요 저한테. 새가 날아든다가 초심을 잃은 것 같다. 초심이라는 게 뭘까? 그들이 생각하는 새가 날아든다의 초심은 뭘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분들의 생각을 이해하지 않더라도 내 기본적으로 항상 생각하는 모토는 초심을 잃지 말자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나에게 초심을 잃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지점일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그게 제 결론은 뭐냐면은 기득권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항상 아마추어이고 싶고 보통 일반인이고 싶은데 그 흐름이랄까 시작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나 최근에 우리 행태는 굉장히 기득권처럼 행동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약간 서운한 지점이긴 하죠.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는요. 이게 출연하시는 분들이 물론 정치인도 있지만 그건 약간 보조수단에 가까워요. 그분들의 시각이 필요하고 일반인들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정치의 시대에는 그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셔다가 쓰는 거고 그걸 재미삼아서 그분들의 갱생 프로젝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어차피 이 방송의 주인은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일반인들이 이걸로 출세하겠다, 정치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일반인들의 시각을 전달하겠다고 만들어진 컨셉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뭔가 정치인들하고 어울려서 뭔가 그 기득권 내 편입하는 것 자체를 그런 모습으로 안 보이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놈들이 어느 날 갑자기 팟캐스트 조금 인기가 높아졌다고 정치인들하고 어울리고 정치인들하고 술자리하고 이런 것이 모습이 보이면 많은 사람들이 야, 이 사람들 성공했네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쟤네들 이제 기득권 흉내내네라는 오해를 받을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사람의 의견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 느껴지는 게 저희가 이제 이 새가 날아든다 패널 안에서 이제 바라볼 때는 푸나님이 이 그것을 정말 초심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결벽증일 정도로 너무 강박적일 정도로 지켜내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그 기득권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언론일까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누구누구의 새가 날아든다라는 이름을 걸지 않았던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집단 지성으로 만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중에 한 사람의 어떤 의견을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새가 날아든다 패널 중에 한 명이 어떤 의견을 전달하고 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지. 거기에 새날은 누구누구를 빨고 핥는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인간적 모독이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정말 저희 지금 촛불이 모인 이유가 있잖아요. 그 목적을 먼저 생각하시고 우리가 다 같이 단합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크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순간에 그런 제가 무슨 말 했어. 기분 나빠. 그래서 그 정말 서로 우리끼리 싸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이 갖는 방송의 단점, 일종의 약점일 수도 있고 딜레마일 수도 있는데 일반인들이 하는 말 정치인보다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도 그냥 일반인이 하는 말일 뿐이에요. 어떤 분들에게는. 똑같은 말을 해도 정치인이 하는 말이면 더 신뢰를 갖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쩌면 특정 정치인 누구누구를 지지하는 어떤 분, 그분을 사실상 대변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스스로 격을 낮추지 말아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우리를 폄하할 때 가장 쓰기 쉬운 대표적인 방법이 아이고 저 뭐 별 가치도 없는 일반인들의 이야기처럼 말씀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들의 목소리가 사회에 울려 퍼질 때 그분의 목소리도 커진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푸나님이 정치인의 팬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오셨길래 사실은 좀 이거와는 다른 약간 내용이 전개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누구나 어렸을 때 좋아하던 팬들 한 명씩은 있잖아요. 스타, 나만의 스타 그런 사람들 좋아했던 그런 기억이 있을 텐데 저는 약간 그런 정치인들의 팬은 어떤 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는가 뭐 이런 이 사람들의 덕질 뭐 이런 내용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랑은 좀 다르게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아니요, 시간상 제가 생략한 거예요. 아, 사실은. 네. 그러면은 두 번째로 우리 민보 의원님이 갖고 오신 주제가 약간 이거랑 연관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저는 오늘 굿즈라는 것을 들고 왔습니다. 굿즈가 그러니까 물품이라고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상품이나 물품 이런 뜻인데 보통 우리가 굿즈라고 하면은 지금 상용되는 말로는 앞에 아이돌이 붙습니다. 트와이스 굿즈. 그쵸. 누구누구 굿즈. 엑소 굿즈가 잘 나가. 지금 제가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1위가 너의 이름은 굿즈예요. 아, 요즘에 그 애니메이션 한창 뜨고 있죠. 네, 스펠링으로는 GOODS 굿즈가 되는 거죠. 굿이라고 하는 형용사 굉장히 좋은 뜻이 있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좋다는 의미로 그러니까 한두 가지 뜻이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 의미가 수십 가지가 있는 게 굿이라는 형용사고요. 거기다가 S가 붙으면 물건, 좀 심하게 말하면 상품을 팔리는 물건이란 뜻이고 요게 이제 일반적인 말로는 굿즈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상에서는 좀 더 정확한 말이 머천다이즈거든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뜻이다. 제가 그 LG 폰을 쓰는데 LG가 원래 럭키 금성, 럭키 골드스타 약자예요. 원래 핸드폰을 이렇게 재부팅 켜다가 보면 나오는 게 라이프스 굿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말하는 굿이 저는 그 굿즈하고 똑같은 의미라고 저는 봤거든요. 생활에 있어서의 필수품.
이런 의미로 아. 쓰지 않았을까. 아. 근데 그렇죠. 분명히 S가 들어가야 그쵸? 물건이라는 뜻이 갖고 있는 거라서. 그렇죠. 예, 저도 어렸을 때 그 단어 외울 때 외웠던 기억이 나는데 굿은 그냥 쓸 때는 되게 좋은데 그 S 붙으면 이게 물건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굿즈가 진짜 이런 스타를 이용한 사진이 들어가거나 뭐 한 그런 상품들을 요즘에 특별히 지칭하는 말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런 단어를 많이 써본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어렸을 때 좋아하는 연예인이 사실 없었습니다. 아 진짜요? 네, 어렸을 때 덕질이라는 걸 해보질 못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좋아하는 뭐 가수 정도는 있지 않았을까요? 없었어요. 오, 애니메이션 캐릭터. 특이하네요. 관심이 없었어요. 와, 그럼 뭐가 관심이었었어요? 어렸을 때? 글쎄요. 그게 어려서부터. 어려서부터 네. 아니 노무사님은 그때 고백하셨고. 네, 많은 덕질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뭘 고백했었죠? 아니, 지금 머릿속이 하얘졌는데. 김광석 노래. 아, 그 네. 30대 때. 네, 그러니까 그때 음. 당시 그분 좋아해서 뭐 했었던 뭐 나 이것까지 해봤다 뭐 이런 거 있나요? 저는 김광석을 좋아해서 이것까지 해봤다라는 것은 뭐 음악 듣고 그것을 뭐 진짜 CD가 튈 정도 듣는 정도였고 제가 이제 뭔가에 꽂혀서 해봤던 것 중에 절정은 뭐였었냐면 김기덕 감독 영화 중에 사실은 지난주에 얘기했던 내 인생 영화의 이야기 할까 하다가 빼놨는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봄이란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배경지가 바로 이제 경북 청송에 있는 주산지라는 곳입니다. 그 영화를 보고서 저게 꼭 가보고 싶다 해서 그날 바로 하하. 차를 몰고 낭만적이에요. 예. 그래서 4시간 반을 차를 몰고 새벽에 가서 그 물안개 피어오르는 그 주산지의 풍경 그것을 이제 사진에 담는 것이 이제 제가 했던 덕질 중에 하나였던 거죠. 네, 그 포스터 기억나고요. 그렇죠. 그게 TV 광고에서도 나왔었던 기억이 나왔었죠. 납니다. 예, 예. 언젠간 한번 꼭 가보고 싶네요. 그렇죠. 저는 넥스트 팬이었어요. 음. 그래서 신해철 음악도시 꼭 듣고 제가 정말 최고로 뭐 열심히 좋아했었던 때 행동이 기억나는 게 크리스마스 때 그 콘서트가 있었는데요. 저녁 7시 콘서트였어요. 그런데 낮 11시부터 그 12월 25일이잖아요. 신라호텔 밖에서 정말 거기서 줄 서가지고 기다렸던 기억. 말씀드리면 언론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양심 고백인가요? 갑자기 아니 그 기준의 차이 일종의 그 자해행위일 수도 있는데 언론이 갖고 있는 의미로서는 언론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들에게는 언론이 아닌 겁니다. 그들이라는 누구죠? 새가 날아든다를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그 의미에서 언론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언론의 역할을 얼마큼 해내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여전히 인터넷 방송이나 하고 있는 그냥 일반인일 뿐인 거예요. 근데 한쪽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희들의 가치는 별로 없어라고 생각하는 그 한 덩어리가 가치가 별로 없는 애들이 정치인과 어울리면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약간 좀 꼴 보기 싫은 그러니까 신분 상승. 두 그룹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근데 사실은 어. 그 두 그룹 중에 전자가 정말 기득권들 아닙니까? 언론이 아니다라고 너희는 언론이 아니다라고 그 애써 평가절하하는 그들이 바로 기득권 아닐까요? 그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사람이 뭔가를 바라볼 때는 진정성으로 보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뭔가 좀 의도가 있고 간악한 나쁜 그런 게 있다라는 생각을 미리 갖고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야, 얘들은 이걸로 출세해가지고 간혹 그런 댓글이나 트위터상에 글을 본다니까요. 니들이 진정성을 부여받으려면 정치 안 한다고 선언해라. 정권 바뀌면 니들 한 자리 할 거잖아. 이런 식의 트윗을 본 적이 있어요. 전혀 네버 1%, 0% 전혀 그런 생각은 해본 적도 없고 실제로 그런 제안 예전에도 받아본 적 있어요. 이거 하기 전에도. 안 같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어쩌면 과도하게 어떤 공적 개념에 그것을 생각하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여기저기에서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대상이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트위터가 진짜 언론이다 아니다에 처음에 만들어진 그 카피는 무슨 뜻이었냐면 기존의 언론들이 완전히 막혀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언론에서는 그냥 아무 이상이 없고 그냥 자연스럽게 죽었다라고 보도할 때 트위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고 글을 쓰고 할 때 그 소리를 전달해 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새가 날아든다의 원래 시작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기존 언론들에 대항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진짜 언론이야 이 새끼들아 이렇게 말했던 게 바로 그 카피가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예요. 근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제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사실 우리라는 입장이 좀 애매모호한 게 이런 게 있어요. 새가 날아든다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일반인이니까 열심히 하는구나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득권화 돼 있어서 누군가에게는 정치인들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지내고 가끔씩은 자기들이 좋아하는 정치인도 불러서 인터뷰도 하고 그러니까 어느덧 기득권화 돼 있는 거잖아요. 기득권화 돼 있다는 말은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높은 대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치를 하고 있는 정치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언론이 갖고 있는 의미 중에는 언론이 공정하거나 누군가에게 진실을 말하려고 하는 그 여러 가지 형태를 다 언론이라고 하는 거지 사람들은 머릿속에다가 언론 그러면 신문사고 방송국만 생각하잖아요. SNS 시대란 본인이 언론이 된 거예요. 일반 개인이. 그래서 그 언론을 기득권화돼서 정치인과 같이 어울리고 그 대상으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언론에게 내가 좋아하는 정치인 쪽으로 줄을 서라고 계속해서 강요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한경호의 진보 언론들이 약화되면 한경호가 기존 언론의 모습처럼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권을 더 깠다. 근데 깐 의도가 달라요. 한쪽에서는 성공하길 바라면서 까요. 한쪽에서는 망하라고 까요. 근데 깐 것이 결론적으로는 똑같아요. 그래서 한경호가 조중동이랑 똑같은 기득권 언론으로 묶이면 야당에게 유리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때로는 필요하게라도 막아줄 언론의 힘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팟캐스트를 기득권으로는 보는데 언론으로 보지 않으니까 강요를 하는 거예요. 줄을 서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강요라는 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를 칭찬하면 내 후보를 까는 것처럼 인식해요. 천칭 이론 같은 거예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섭외할 수 있는 정치인의 한계가 얼마나 갭이 큰 줄 아세요? 우리 방송에 나와주신 분들은 굉장히 우리 방송을 높게 평가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방송에 나와주는 거죠. 순위 보고 나와주는 거 아니에요. 순위 보고만 따지면 훨씬 더 낮은 순위에 우리가 못 모신 게스트가 나가는데요. 사회적 공신력이라는 게 있고 언론사이냐 아니냐 그걸 진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이냐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순위는 높다고 해도 딱히 그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순위가 높은 애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오피니언 리더가 될 등등의 이유로 사실은 살짝 좀 무시해도 되는 애들 그 시각을 빨리 깨주는 게 중요할 수도 있는 거죠. 정치인들이 이런 걸 바라볼 때는. 그러다 보니까 SNS라든지 이런 팟캐스트 같은 것들이 활동을 열심히 했던 서로 간에 소통을 잘해줬던 사람이 많이 언급량이 많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았던 정치인의 팬덤은 그 사람들을 잠재적으로 자기 자신들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한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해서 어차피 우리는 새누리당류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웬만하면 그들 이해해주고 싶지도 않아요. 그리고 야권 내에서도 나름대로 굉장히 추려가는 과정이 있어요. 더불어민주당 분당에 나갈 때 이 시점에서 분당은 말도 안 된다라고 굉장히 공격하고 그래 계속 좁혀가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치인 팬덤과 이런 팟캐스트 같은 방송들이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싸우게 되냐면은 아까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니들은 저 사람한테 좋은 얘기 해줘? 그 말이 아까 말한 우리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강요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잘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새가 날아든다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를 하는 것 같은 일단 줄을 딱 서서 정파성을 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문재인 대표가 후보가 됐을 때 우리의 시너지가 나올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면 어떤 비판이 나오냐면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 될 것 같으니까 또 줄 서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정반대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완전히 이재명